유럽과 중국의 싸움이 어떻게 박터지게 터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중국 입장은 니들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것도 팔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럴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할 말은 막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허용해줬다가는 자기네 유럽 브랜드가 이제 마지막 보루들이 다 자빠질 것 같으니까, 한 단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왜 HBM을 아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저의 의문이죠. 이 정도는 했어야지 삼성이. 왜 못했지? 덜 깨지는 영역에서 보면 금이 덜 깨지겠죠. 오른 게 덜 하니까. 근데 만약에 현물 ETF 등록이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각도기님이 아닌 곽상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선생님으로서 뭐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선생님이죠? 요즘 제 문자에 곽상준 선생님 방송하신다고 그거 잊어버렸는데 또 상기를 시켜주시네. 그날 뭐 긴급 방송도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날요, 막 아니 주변에서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회사 친구들이 내 손님이 전화 받아서 너 이거 어떻게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저 아시는 분이 막 그렇게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 다음 날도 한 번 더 왔습니다. 네. 그래서 곽상준 한번 눌려볼까 텔레그램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그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근데 같아요. 약간 공교롭게도 중국 다녀오시고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괜히 그럼 나 핸드폰 털렸나? 막 이러고 막 바로 막 저기 애플에 전화해서 원격으로 다 제 핸드폰을 다 봤어요. 아니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흔적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행이다. 뭔가 털렸으면. 그리고 또 VPN도 막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참고로 이심이라든가 로밍을 안 하고 갔습니다. 못 믿어서 그러신 겁니까? 그 나라를? 아니 귀찮아서. 귀찮아서. 네, 귀찮아서. 근데 또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건희 씨가 그걸 다 해갖고 와서 아니 됐네 뭐 한 살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제가 사실은 외국 가서 전화 받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주말에 카톡 같은 거 잘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가끔 아시겠습니다만 카톡을 보는데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뭐 가끔씩 뭐 토요일 날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면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하시고 다 보죠. 네, 주말에 좀 잘 안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갔는데, 그래서 넌 거기서 별로 한 게 없는데 네, 호텔 와이파이 조금 쓴 거 외에는 없는데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었고, 좀 중국을 너무 나쁘게 볼 뻔했어요. 덕분에. 네. 그래도 유튜브 뭐 경제 유튜버 중에는 그런 거 한 번씩 다 받아봐야 요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책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런 것도 이벤트에 얼굴 한 번씩 떠봐야 좀 잘 나가는 경제 유튜버다 이렇게 되니까 좀 잘 나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그 방이 텔레방이 만들어졌어요. 텔레그램 방. 근데 거기가 결국 리딩 방이에요. 만약에 제가 곽상준 내면 강태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절대 그런 일 안 당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하면 좋지만 이거 받아가지고 혹시 들어가신 분이 있을까 하는 그 걱정 좀 있어요. 이거 저희 순 구독자는 안 들어갔어요. 그건 절대로 안 들어가셨겠죠. 그건 100% 안 들어갔을 거예요. 안 들어갔을 거고, 또 소속된 회사의 이름도 살짝 틀리더라고요. 그렇죠. 업데이트가 좀 늦으신가 봐요. 우리나라 문물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뭐 중국 최근에 물론 홍콩을 거쳐서 심천을 이제 다녀오신, 지하철 타고 가신 거죠? 홍콩에서 거기는 고속철도. 네. 저희 다닐 때는 지하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하철도 있대요.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고, 결론적으로 지하철을 타든 택시를 타든 하면 되는 거여서 고속철로 1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키로수로 30km밖에 안 돼요. 그 돈에 갈 거면 그냥 택시로 가는 거나 그냥 전철 타고 가는 게 낫어요. 근데 덕분에 제가 사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막 정말 폭발을 했거든요. 막 부르르 막 했어요. 근데 그 덕분에 어떤 중국의 한 단면을 보게 된 것은 오히려 다행한 것 같아요. 어떤 단면을 보시고 계신가요?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표를 끊고 가면서 자기 아이디 카드,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을 삑 하고 끊고 가요. 그걸 왜 끊어? 거기 뭐 IC 칩이 있어서 그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걸 삑 하는 거 자체가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러면서 얘네가 그 농민공 이런 것들이 옛날에 이제 농민공이 많이 나오면은 뭐 그 지방에서 떠나서 예를 들어 상하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의료 혜택을 다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관리가 되는구나. 할 수 있겠구나. 빅브라더 정말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면서 좀 신기했던 게 선전시 저녁에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막 눈이 부실 정도로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네. 길가에서. 그거는 이제 영상으로 못 찍었죠. 갑자기 네. 번쩍번쩍 하니까 지나가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봤어요. 언제 번쩍번쩍 하나 봤더니 차가 지날 때마다 번쩍번쩍 하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할 거 없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차를 다 찍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는 차들을. 무슨 차가 왔다 가는지 다 보고 있구나. 네.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공산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구나. 그 장면을 보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 몇 가지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세워놓고 줄 세워놓고 빨리 입장 안 시키고 지연시키고 차 놓치게 만들고 네.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중국의 최고의 단점을 제가 본 거죠. 왜냐면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과 문명사회 시스템의 핵심은 뭐냐면 시간 개념이거든요. 형이상학적으로 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시간 속에서 어떤 효율성을 산출시킬 것이냐 이 부분인데 제조업 역량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상황에서 너무너무 잘했다. 뭐 그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칭찬하는 바 아닙니까? 네. 그런 걸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민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구나. 그러니까 태생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나 뭐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국가 주도의 성장을 하는 나라에 사실은 전체주의적 성향이고 국가주의적 성향이고 예, 예. 공산주의적 성향이라고 표현하면 이론적으로만 냉정하게 하면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공산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넘어서 형성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저는 뭐 이번을 통해서 다시금 개인적인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나 한 마을 단위 수준을 넘어가는 공산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함께 벌어서 함께 먹고 쓰고는 한 가족이나 한 마을 단위 정도 네, 수준이 그 되는 정도? 거지. 네. 그게 더 큰 단위로는 안 되고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전체주의나 국가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게 일종의 뭐 철인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조까지는 영향이 잘 먹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좀 창의성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근데 제조업 영역이 워낙 또 영역이 넓으니까 뭐 AI 영역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 영역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건 무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다. 그 비자 받고 홍콩 들어갈 때는 어떻게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그 심천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비자는 한국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 거죠. 네, 비자 맞죠? 받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중국의 일부 지역은 비자 없이 무비자로 갈 수도 있다. 홍콩만 가도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홍콩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저희가 오히려 이번에 홍콩 갔다 가는 바람에 정말 시간을 많이 허비를 했습니다만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서 제가 이제 시간 낭비가 너무 커서 너무 좀 속이 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중요한 중국의 단면을 봤어요. 이거 아니면 못 봤을 것 같은. 그냥 중국으로 갔으면 못 봤을 거예요 아마 이것들을. 저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뭐 비자 받아서 1년에 한 2번 뭐 네. 이렇게는 다녔었는데 중국을 가본 지가 좀 오래된 네. 것 같아요. 아무튼 원래 여행 비자로 가면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예, 저희 때는 그냥 갔다가 근데 저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출장은 아니고 일 때문에 가서 1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갔었거든요. 예. 아무튼 요런 뒷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근데 뭐 자세히 안 나올 겁니다. 워낙 좀 짧게 편집이 돼서 지루하실까봐 짧게 편집이 돼서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는데 이건 저만의 독특한 예민함이네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제가 거기에 예민해요. 약간 관음증 있으신 분은 거기 가면 좋겠다 맞죠? 누군가 계속 나를 이렇게 막 지켜보고 막 약간 변태적인 성향인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장 대표님 취미를 알았네 오늘. 네. 이렇게 또 들키는 건가? 뭐 괜찮습니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에 대한 여담과 또 중국 다녀오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요즘 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채권 투자를 하기가 진짜 좋은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다.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야 지금부터 계속 그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사는 것도 괜찮아. 그것도 맞는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채권에서 생각보다 갑자기 수익률이 너무 많이 나서 조기 이제 그거 상환? 수익을 창출하고 이제 벗어나는 수익을 실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은 방향성이 잡히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각도기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 이미 뭐 지나간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채권을 할까 말까 해야 되나라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채널을 보시는 분들께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까? 핵심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현재 캐리 즉 이자율이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이야 지금부터. 그리고 방향성은 잡힌 것 같아요. 방향성은 이제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건 끝났고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혔으니까 올라가다
막혀서 내려오고 올라가다 막혀서 내려오고 이게 반복적으로 될 겁니다. 그 동안에는 내려가려고 하다 튀고 내려가려다 튀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방향성은 확실히 바뀌었고 한 번 방향이 잡히면 계속 꽤나 긴 시간 갈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아쉬웠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너무 단박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캐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자본 차익 그러니까 금리 변경에 의한 추가 이익 또 일부는 좀 거두어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뭐 안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 맨날 생각만 하는데 N화 네. 투자랑 채권 투자랑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주식보다 더 어려운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 N화로 환전을 해서 거기에서 환수익을 좀 걷어서 그리고 나서 채권에 투자를 하면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은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의 전략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전략이니까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열려 있다고 봐요. 열려 있다고 보고 최근에 엔화가 저희가 이제 한 2-3주 전쯤에 이 영상에 나가려고 하면 한 3-4주 전쯤에 엔화의 약세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대담이 있었어요. 리먼 브라더스 말고 그 전에 약세 예. 구조적 사회적인 상황이 얘네가 경쟁력을 잃었다. 일본이 어떤 그 선진국의 영화가 없어졌다. 뭐 이런 톤의 그 이 박사님하고의 대담 있었는데 그걸 너무 많이 보셨어요. 저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야 유튜브 제목 장사 맞구나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경험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거를 방송을 내보내면서 딱 걱정이 반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던 중에 딱 김준성 대표님을 2주 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후에서 딱 3주 차로 그 영상을 3주 차로 편집을 해서 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방향이 제가 보기엔 다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그쪽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으로 146엔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계속 그 하향, 즉 강세, 엔화 강세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20년간 그 원화가 800원대의 N을 사면 N은 800원대에 사면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런 투자가 가능할 거고 거기서 만약에 차익이 좀 발생한다, 막 5에서 10% 정도 발생하고 나면 그 돈을 가지고 미국 국채라든가 무슨 장기 국채를 산다. 그런 전략은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 요즘 뭐 제 주변에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엔화는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달러는 약세가 될 것이면 또 뭐예요? 그 달러도 지금보다는 조금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서 미국 채권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거꾸로 안 맞아버리면 이제 그렇죠. 싹 가는. 왜냐면은 확실히 그건 있어요. 장담이 안 되는 게 주식은 깨져도 이 주식은 언젠간 가요. 이런 이거 실적하고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화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 부분은 장담이 누구도 못 한다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맘때 되면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배당주 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 개인적인 부분에서 요즘 최근에 봤던 신문 기사 중에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다. 배당을 어설프게 잘못 받으면 그쵸?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배당을 이제 받아서 저는 지역가입자로 됐으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요즘은 다 이제 가족에서 이제 또 독립돼서 이제 개인이 또 이제 건보료를 내야 되는데 5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네. 작년 내내. 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주식이 별로 안 좋아서 배당이 조금 적으니까 38만 6천원인가 36만 8천원인가 이제 11월 달 분으로 해갖고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건보료를 가서 물어봤거든요. 좀 과한 거 아니냐. 근데 50만 원이면 1년에 건보료가 600만 원을 혼자가 다 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배당 요만큼 받았다고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이 그렇다. 네, 맞아요. 2천만 원을 돌파하는 순간 총 그 이자하고 배당 소득 2천만 원 넘어가는 탁 클릭 걸리는 순간 확 늘어요. 다른 세금보다는 건보료가 급증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걸 건보료 뭐 법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주변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배당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는 무조건 2천만 원이 안 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건보료가 갑자기 탁 튀어서 그게 부담되실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예, 그거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리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전에 사전에 좀
관리 좀 하신다던가. 그리고 또 한국에 이제 소위 말하는 대주주 관련해서도 물량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연말에 우리나라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주변을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일 팔아요. 매일 거래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으면 원샷에 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거래량이 그렇게 안 되니까 계속 조금씩 팝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건보료 관련해서도 종합과세를 안 받으려고 또 하는 세력들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조금 후반부에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제가 보기엔 이게 어쨌든 이자하고 배당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데 주는 조세잖아요. 네. 이 건보료도.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같이 내면 속이 굉장히 쓰려요. 네,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뭐 많이 버니까 많이 내지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배당 받는 부분 때문에 내는 건보료로만 치면 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주식이 좀 불리하다. 부동산이 훨씬 유리하다 하는 게 세금 제도 가보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네. 세금이 훨씬 제가 보니까는 지금이야 지금 소위 말해서 차익 비과세지만 차익 과세가 딱 들어오는 순간 완벽하게 분리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과세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좀 공평 과세를 좀 해라. 자산에 대해서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건보료는 상한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거의 억대 가까이 몇 천만 원. 2년 전인가 월 600좀 되던데. 그보다 더 많이 오른 걸로 제가 네, 알고 오르죠. 있거든요. 매년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건보료 1년 한 달에 600만 원씩 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있었어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없어졌는데 그 제도 폐지됐는데 겨울에 해외 가신 분들 한 석 달간 나 해외 나가니 우리 병원 안 온다. 그러니까 건보료 안 내겠다고 정지를 시켜. 그리고 3개월간 외국에 갔다 그 돈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제도 폐지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나오니까 차라리 미국 주식에서 22% 떼고 나면 나머지 세금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시주이 좋다. 또 뭐 이렇게 논리를 구조를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참 미국 주식이 연중 최고 연말인데 네. 우리나라는 네, 별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뭐 결국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시장에서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좀 한 달 반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난번 9월달 중순에 기분이 좋아지다가 딱 꺾이고 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지금 한국 시장은 한 10% 조금 넘게 올랐고 10몇% 올랐는데 2배 수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원래 대비 코스피 대비 2배 되다가 9월달에 2배가 넘다가 2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도 받고 안 물어봤는데 알려도 줬어. 그래가지고 그냥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올해 잘하는 사람들은 100% 넘은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그 사실을 확인하니까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쪽에 혹시 전화번호라도. 그 개인이에요, 개인. 네, 업자 아닙니다. 네, 업자 아니고 개인입니다. 네. 좀 슬프네요. 네. 왜 그런? 슬퍼. 저도 슬퍼가지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하고 제 자신에 대해서 계속 좀 반성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50% 이상 수익 나는 친구들은 자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몰빵이야. 그래서 올해 고점 대비한 그 10월 달 말에 30-40% 이상 깨진 친구들이 있어요. 고점 대비.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고객 자금을 그렇게까지 변동성을 크게 노출시켜서는. 그러니까 뭐 약간 제가 느끼는 건 오를 때도 조금 오르고 떨어질 때도 조금 떨어져야지. 변동성 뭐냐면 갑자기 80% 수익 나다 40%로 수익률이 바뀌어. 먹은 거긴 하지만 그럼 심정이 어떨까? 좀 상실감 커거든요. 네. 그렇게까지 변동성을 가질 수는 없다.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연말이고 뭐 이런데 수익률 잘 나면 좋겠지만 그래도 플러스 남겨야 됩니까? 작년도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며칠 더 남아있으니까 며칠 더 남아있으니까 힘을 네. 내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최근에 이제 신문이 내는 거 보다가 ELS 상품에 대해서 저는 참고로 ELS 상품을 관심은 있었습니다만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상품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10년도 넘었죠. 예. 10년이 저도 왜냐하면 10년 전에 처음에 이제 자산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을 때 중위험 중수익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래? 중위험 중수익이라는 것도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봤는데 근데 20년도 넘은 상품이 또 이제 홍콩 지수에 홍콩 H 지수에 이제 하는 바람에 내년에 뭐 조 단위의 손실이 날 거다.
손실이 날 거다라고 얘기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바라보면 가입하신 분들은 이 상품의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은행에서도 정말 요즘 뭐 하나 펀드 가입하면 한 30분 걸리거든요. 네. 창구에서 가입하려면. 그래서 와 이걸 지금 또 다시 뭐 불안전 판매로 인한 보상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슈로 계속 어떤 상품을 팔고 잘못되고 나면 나라에서 뭐 판매 회사를 뭐 속된 말로 조져서 네. 뭐 어느 정도는 배상해줘라 그러고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건 우리나라 이렇게 자본 투자 시장에 별로 좋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자본 투자 시장이 선진화되지 않은 거죠. 투자에서 수익과 위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문 투자자들 외에는 그 내성이 아직 안 생겼다.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는 그냥 다 갖고 가고 손해 나면 네. 너네들 이상한 거 팔았다고. 기본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는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익도 뭐 내가 어쨌든 잘 선택해서 받았으면 손해 나는 것도 내 책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꼬셨다. 은행 직원이 꼬셨다. 네. 근데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금 예금 얘기하니까 너무 낮다. 좀 높은 거 없느냐. 네. 그럼 이런 상품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구조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보면서 왜 계속 이렇게 되풀이 되나라는 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건 설마 하는 거죠. 파는 사람도 설마 했고 사는 사람도 설마 해서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한 3년 4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뭐 5년 넘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사실 금융에서는 한 방향으로 5년 10년 똑같은 방향을 가면 위험이 커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5년 이상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금융은 안 그래요. 항상 그랬지만 뭐 예를 들어 부채가 커져가지고 시장이 막 계속 올라. 계속 오를 것 같아.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그 리스크가 커지면 한 번에 터지거든요. 근데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은 반대로 편안해합니다. 왜냐면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다 하니까 괜히 네.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 위험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오르면 오를수록 점점 더 불안한 거예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처음에 이거 뭐지 왜 오르지 하다가 더 올라. 그리고 와 이거 대단한데 또 더 올라. 또 더 올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리스크는 훨씬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 금융은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금융 상품 모두에서 그 심리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리스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못해요. 한국에서. 그리고 한국은 또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융 상품의 어떤 상품 성격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금융회사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금융회사에서 특별히 과하게 판촉을 하는 제품들은 안 드는 게 좋다라는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 않나요? 저는 ELS를 최근 7, 8년간 판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안해 본 적이 있을래나? 슬쩍 제안하다가 별로 있으면 싹 걷어들였나? 한두 번은 있겠지. 7년 동안에 한두 번은 있었고 거의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그 상품은 별 금융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할 때는 사실 중요한 분수익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네.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요즘 이게 이슈인데 이제 미국에서 거의 중국이죠. 중국의 지분이 한 25% 네. 이상 되는 그런 뭐 그 원료나 아니면 뭐 합작이나 이렇게 된 부분은 네. 미국에서 우리 보조금 안 줄 거야. 네. 그러니까 너네들 앞으로 알아서 해. 뭐 그래서 중국의 지분이 많은 건 뭐 대사네 뭐 아니면 파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회사는 뭐 도움이 될 거다. 장기적으로는 네. 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IRA법 예. 뭐 좋은 것 같다가 뭐 갑자기 또 뭐예요? 네. 보조금 잘 받고 있었는데 뭐 GM에서인가 뭐 LG엔솔에다가 야 받았는 거에 85% 우리 거니까 우리 줘 막 이러고 네. 뭐지 싶거든요. 내년에 또 트럼프가 되면 네. 없애버린다고 막 그러고 이게 우리나라의 2차 전지 회사 아니면 미국에 진출한 회사들의 약간 족쇄 비슷하게 돼버린 것 같은데 네. 각도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과의 밸류 관계,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빼서는 현재 2차 전지를 한국에서 만들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흑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음극재 소재로 쓰이고 있는 흑연 같은 것도 인공흑연, 천연흑연, 제 기억으로는 각각은 아니고 하나는 뭐 92점 몇 프로, 하나는 96점 몇 프로예요. 중국에서의 수입 그 비중이. 이걸 하루아침에 딴 데로 바꾼다? 근데 참 미국도 어떤 측면에서 참 대책이 없는 게 중국 거 안 쓰면은 단가가 꽤 많이 올라가야 돼요. 이제 새로 개발해야 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 원자재를 구매할 곳.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 같은데 뭐 히토류 광산이 있다고 거기서 캘 거예요? 그 비싼 사람들한테? 답이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뭐 GM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느냐? 제가 보기엔 이게 완전한 쇼티지 상황이 뒤집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쇼티지 상황이었으면 이런 얘기 못해요. 제발 주기만 해. 필요 없어. 근데 그 상황들이 지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말하니까 우리 3주씩 적자 나서 안 되겠는데? 옛날에는 없어서 못 팔았으니까 일단 적자 나도 팔았는데 지금은 뭐야?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안 되겠어. 우리 손에 이렇게 많이 벌 수 없어. 너가 질문 줘. 이런 얘기를 하청업체한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 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제가 엘모 회사하고 통화를 했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배터리 기술의 그 어떤 흐름들이 그 테슬라를 보니 걔네들이 자꾸 기술을 가지려고 하고 걔네들이 기술 원천을 일부 갖고 있으면 너희들은 그냥 단순한 하청업체가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질문을 했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기술력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결국은 4680을 통해서 드러날 것 같아요. 테슬라도 4680 만드는데 역시나 몇 개 못 만듭니다. 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4680 셀 규모를 크게 해줄 수 있는 회사들은 우리라든가 우리나라의 3사라든가 파나소닉 이런 쪽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해 줄 수 있다면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은 그냥 유지되는 일정 부분 유지되는 그런 걸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동차 판매가 안 되면 뭔가 압박은 하청업체에 대한 압박은 당연히 세트 메이커 입장에서는 자기네 마진 죽었으니 마진 죽은 거 일부를 하청업체한테 물어내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흐름들은 계속되는데 이게 쇼티지였으면 갑이 배터리 업체들이 갑인데 쇼티지가 아니면은 발주 내준 애들이 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일반 모든 자동차나 모든 뭐랄까 완 세트 메이커와 공급 업체들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좀 걱정이 되고 IRA법은 법으로 상정된 거라서 쉽사리 그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뒤집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일단 저는 근데 법은 잘 몰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죠. 참 요즘 전기차가 확실히 덜 팔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슈카도 가끔씩 보는데 뭐 그 각도기님 카페에도 누가 올려놓으셨던데 그 영상을 결국 지금의 승자는 도요타다. 하이브리드? 도요타다.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저도 렉서스를 뭐 운전을 종종 합니다만 정말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일본 제품을 막 선호하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뭐 단점이 없는 차라 그래야 되나? 뭐 하이브리드? 그리고 뭐 기름 넣는데도 크게 부담 없고요. 네. 기름 넣는데도 크게 부담이 없고 그래서 차는 정말 잘 만든다. 그냥 정말 기본에 충실한 차는 정말 잘 만든다. 그거는 이제 집밥을 먹이는 전기차를 안 타보셔서 하는 얘기고요. 겨울에 별로 안 좋으실걸요. 겨울에 빨리 히터 안 틀고 지금 막 무릎 담요 덮고 운전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히터 틀고 무릎 담요 뒀어요. 그래. 히터 틀고 무릎 담요 뒀는데 제가 최근에 그 그랜저를 몰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랜저를 지하철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뽑다가 차가 너무 덜컥덜컥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냐면 전기 자동차의 동력 배분은 아주 세밀하게 내가 밟은 만큼만 가속력이 전달됩니다. 근데 가솔린은 그 유격이 너무 큰 거예요. 동력 전달의 유격이 너무 커요. 엔진의 힘을 기계 장치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배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쇼크 먹어서 운전할 때 이러다 사고 나겠다 하고 잠깐 제가 운전을 해준 건데 그거는 각동님이 운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간 전기차만 몰다가 모니까 굉장히 충격이었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저는 전기차를 자주 몰지는 않는데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일부러 전기차를 해서 이제 해보거든요. 뭐 EV6나 아니면 아이오닉 5 정도가 되겠죠. 차 이상하게 꿀렁꿀렁거린다. 토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다가 떼면 갑자기 뭐요? 난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천천히 서야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에너지를 다시 충전시키는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나랑은 안 맞다. 그거는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고요. 원 페달이 훨씬 편합니다. 오래 타면 원 페달이 나중에는 가끔씩 이제 겨울에는 감속이 안 돼요. 감속 장치가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다 얼어붙어가지고 그러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브레이크 밟는 행동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써보시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원 페달이 훨씬 편하고요. 동력 성능 전달도 편하고요. 그런데 전기차의 백미는 차량이 있잖아요. 지방 여행 같은 거 갔다 오면 그나마 반자율주행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걸고 가면 그거의 편리성은 정말 사이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차에 중요한 걸 뭘 고를 거냐면 결국은 편리성이라고 따지면 운전을 지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일반 지금 나오는 현대나 아니면 뭐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2.5단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뭐 3단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도. 근데 혹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뭐 3단계 이상, 4단계 이렇게 아직 나온 차도 없지만 그렇게 가면 전기차가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낼지는 모르지만 지금 3단계 밑에 2.5단계, 3단계까지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자율주행은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도 고속도로에 올려놓고 걸어놓고 가면 정말 가끔씩 핸드폰 이렇게 보더라도 전혀 차선 다 유지되고 앞차 쓰면 따라 쓰고 앞차 빨리 가면 내가 정해놓은 속도만큼 쭉 가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있으면 지가 쓰고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도 그 정도의 자율주행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 복잡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차피 레벨 3는 못 갑니다. 왜냐면 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미국에서도 거의 레벨 3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레벨 3 아니라고 테슬라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벨 3는 못 가는 거고요. 왜냐면 법적 문제 해결될 때까지는 무서워서 제조업체들 자기네가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레벨 3가 돼도 레벨 3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슷한 게 이제 흘러가는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거하고 그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 비교를 안 해봐서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들이 왜 자꾸 핸들을 잡으라고 하냐. 고속도로 같은 데는 지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왜 나보러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거지? 참 답답해 죽겠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좀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그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진짜 정말 많이 차원이 다르다. 근데 어차피 이걸 넘어가려면 내연기관을 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 위에는 어렵다는 건데 지금 수준은 내연기관 아니면 하이브리드 정도가 현실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냐. 가격도 비싸고 겨울에 좀 그렇고. 그거는 지금 한국이라서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음번 테슬라의 주가를 올리는 다음 그 스텝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전기차를 제대로 판매가 저는 증가량이 현저하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한겨울을 맞이해서 그 한겨울을 어떻게 버틸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그 GM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회사들의 그 웨이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어떤 거가 좀 상상이 되냐면 현재 분위기 봐서는 참고로 테슬라 주식이 없습니다. 참고로 그런 상황 최근 상황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GM이나 포드가 FSD를 테슬라한테 사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충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충전도 그렇게 됐는데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앱 티브가 지금 뭔가 가시적인 거를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것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결국 이거는 AI인데 AI는 인프라를 얼마나 세워놨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다를 통한 그 제어가 인공지능보다 앞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라이다와 레이더를 안 쓰면서 그 이상의 성능을 AI가 낸다면 굳이 그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I는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성공하고 나면 그냥 소프트웨어일 뿐이에요. 복사해서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자동차 회사들이 준비했느냐라고 봤을 때 준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AI 회사로 진화를 하게 될 건데 최근에 챗 GPT-4와 그 3.5의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AI는 한 번 진보하면 속도가 너무 빨라져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20년 6월부터 계속 하던 얘기거든요. 근데 23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빠르게 발전한다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2030년은 지나야 될 걸 이런 생각을 하고 2020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언젠가는. 근데 벌써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새로운 도약은 결국은 FSD를 판매할 거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트럭 아니야. 사이버트럭 못 팔아. 왜냐하면 뭔가 심각한 제작상의 결함이 있어요. 제가 또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어떻게 품평하시는지. 차 좋죠. 차 너무 좋고 그 미국은 무조건 많이 팔려요.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라서 안 팔리고 옆차 못 끌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주차 안 될 거고. 근데 미국에서 엄청 팔릴 겁니다. 근데 10만 대도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첫 해. 이거는 제작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모델 3의 생산 라인에서 생산 혁신을 이루는 게 테슬라인데 거기 사이버에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을 하는데 모델 3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모델 Y를 그렇게 많이 찍어낼 수 있었던 애들이 여기서 많이 찍어냈다는 의미는 단위당 생산성이 일반 OEM 내연기관보다 훨씬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낸 애들이 카피를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인도 대수가 10대인 걸 보고 제가 좀 의아했거든요. 네, 뭔가 공정상의 심각한 문제. 아마도 과욕을 부린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해요. 그 로드스타라는 첫 번째 테슬라의 첫 번째 차를 만들 때도 원래 그 로터스로부터 차체를 가지고 와서 그냥 찍어내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꿨어요. 그래서 10만 달러 안장에 만들 수 있는 차가 12만, 14만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간 거예요. 파산할 뻔했어요. 파산할 뻔. 근데 추가 투자를 겨우겨우 받아서 세콰이어 캐피탈인가 그런 데로부터 받아서 생존을 하게 된 거예요. 그쪽이죠. 그 페이팔 마피아 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했고요. 이번에 그게 모델 3, 모델 Y의 생산성이 이전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충격이고 이건 소재에 대한 과욕이 불러낸 사태다라고 보여집니다. 방탄? 굳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완전한 그 스테인리스? 좋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상의 완성을 해왔던 애들의 또 다른 실패고 결국은 너무 멋진 것을 만들려고 하고는 머스크의 과욕이 불러낸 개인적으로는 중간쯤 수준 되는 참사다. 사실 만약에 여기서 테슬라가 뭐 연간 뭐 한 2, 3년 안에 한 30에서 50만, 100만 대 막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모델 3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주가가 다시 한번 붐업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델 3, 사이버트럭 발표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더 이상 헤매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결국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겨울을 잘 지내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FSD 판매까지는 겨울이 될 것이고 FSD 판매가 되면 주가에 또 다른 촉매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겨울이 된다는 말은 지금 뭐 250불, 240불 정도 하는 테슬라의 주식은 조금 더 하방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쪽이신가요? 왜냐하면 저기 성장률이 감퇴할 거니까요. 성장률이 감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트럭이 정말 최대의 기대주였는데 이 기여를 못하고 현금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 한 1년에서 2년, 3년 요 사이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겠죠.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잘 팔리고 있던 모델 3, 모델 Y의 성장 속도가 꺾이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이제 어쨌든 전기차의 대표 주자가 테슬라이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어차피 2차 전지 관련된 회사들도 덩달아서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그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차를 언제 출시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LFP가 나오지 않고서는 그 가격으로는 차가 나오기 힘들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중국에 3천만 원짜리 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LFP 아니, 당연히 그 3천만 원짜리 차가 있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결국은 전기차가 가진 장점이 꽤 많아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뭐 공기도 청정하게 해주고 에너지 효율도 실질적으로 내연보다 훨씬 좋고 그런데 결국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이자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면 모든 거에 앞서서 경제적 판단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니 뭐 테슬라 좋은지 알겠는데 1억 5천짜리를 왜 사? 1억 2천짜리를 왜 사? 모델 X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샀지. 다 샀어. 근데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무리할 수 있겠지만 2, 3천만 원까지 무리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내가 내 예산 수준에서 4천, 5천, 6천을 더 주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대중적으로 숫자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가격대, 그러니까 2, 3천만 원대 차에서 가장 많은 구매가 터질 텐데 이 영역으로 못 들어왔으니 이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 진짜 궁금한 게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막고 있는데 중국이 자기네 전기차를 유럽에 파는 것처럼 미국에 2, 3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팔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조금 미국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덩어리에 넓잖아요. 네. 가끔 놀러 가면 진짜 멀리 가거든요. 미국은 또 버스 타보면은 버스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좀 푹신해요. 버스가. 그래서 500km 정도 타도 좀 덜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길어. 그럼 LFP 안 되거든. 캐나다에는 가족이 여행에 가면 차를 2대씩 간대요. 왜냐하면 겨울에 가다가 차가 고장나서 멈춰버리면 정말 방법이 대책이 안 서서 네,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뭐 어마무시하게 넓은 땅이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또 차를 한번 타봤지 않습니까? 미국 버스는 우리나라 버스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진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유럽은 이미 진출했죠.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와 자동차 관련해서는 유럽과 중국의 싸움이 어떻게 박터지게 터질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중국 입장에 니들 우리나라에서 돈 벌었잖아. 우리 것도 팔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럴 거거든요, 분명히. 그럼 할 말은 막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허용해줬다가는 자기네 유럽 브랜드가 이제 마지막 보루들이 다 자빠질 것 같으니까 그건 못할 거고, 소비자들은 뭐 그냥 싼 거 고를 거고. 이 유럽에서 과연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테슬라의 진짜 경쟁자는 중국 전기차가 될 것이다. 근데 이번에 중국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가성비. 근데 문제는 뭐냐면 FSD가 미국에서만 잘 돌아가는 거예요. FSD가 만능 열쇠인데, 만능 열쇠 맞아요. 제가 보면 완전 만능 열쇠인데, 한국에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제가 좀 얼리 어댑터 성향이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아까운데 그거 돈 주고 샀어요. 진짜 여전히 돈 주고 너무 아까워. FSD? 너무 아까워 지금. 겨우 이거 하려고? 겨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조절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대로 잘 못 읽어. 고속도로의 상황들을 제대로 못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거 다른 나라는 안 되는구나 아직. 여러분은 해외 로밍이 귀찮아서 로밍도 안 하신 얼리 어답터의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 각동이님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얼리 어답터고 문물을 빨리 받아들인 것 같은데 가끔씩 보면 뭐예요? 허술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또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팬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는 것 같고,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봐 저 허접 저런 것도 잘 모르면서 또 이렇게 이제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기차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쯤에서 이제 접어두고요. 제가 이제 7만 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게 진짜 9만 전자가 돼야 뭐 2,600을 뚫고 올라가든지 말든지 할 것 같은데 7만 전자를 벗어나기가 참 힘든,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전제품 뭐 옛날부터 좀 팔리고 했는데 우리나라 아니면 LG 가전으로밖에 못 먹고 사는 저 회사는 죽기 살기로 하는데 크게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요. 반도체 뭐 맨날 뭐 엔비디아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뭐 비메모리 뿐만 아니라 메모리도 잘 막 하는데 여기에서 크게 발전은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하이닉스가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핸드폰이 좀 잘 나가야 되는데, 핸드폰은 초등학생들 뭐 아니면 여자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가 폰, 싸구려 폰의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고, 평생 삼성 핸드폰만 써오던 저도 뭐예요. 지금은 뭐 이게 폴더입니다만 이제 제가 아이폰을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폴더를 써본 입장에서 제 주변에 거의 대부분 다 폴더를 써요. 풀립 아니면 폴더입니다. 제 나이대가 그래서 그런지. 근데 거의 한 번씩 힌지의 문제 때문에 가고, 또 쓰다 보면 그 필름지가 들뜨는 현상이 있어요. 그 한 번은 아마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겠는데, 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이러더라고요. 어차피 보호 필름을 씌우더라도 1년 정도 지나면 새 걸로 바꿔 끼우는데 공짜로 한번 해주니까 뭐 그거는 좋은 거 아니냐. 단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야 되는 거. 기계로 붙여주니까. 그런데 힌지가 고장이 나면 한 7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또 줘야 되는 상황. 저 핸드폰이 과연 프리미엄 핸드폰이 아니라 한번 쓰고 나면 저처럼 거기 뒤인 사람들은 안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래서 좋게 보면 핸드폰도 이제 저점을 지났고 반도체는 뭐 원래 잘하는 건 잘하고 또 앞으로 2등하고 있는 뭐 TSMC와 경쟁을 해서 점점 더 수율도 올라가고 더 나아질 것 같고 가전은 옛날부터 꾸준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괜찮아서 9만 원에 갈 것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면 7만 원 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 속에 있어요. 다행히 기존의 서버도 그렇지만 AI 서버도 그렇고 두 개가 같이 성장할 것이고 시간차가 지나서 AI가 그 AI 서버가 좀 일반화되면 디바이스 변경이 필요합니다. AI용 디바이스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바뀐 거하고 네. 똑같아요. 모두가 다 메모리 소요 상향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GPU 쪽이 발달하려면 당연히 또 메모리도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구조적으로 성장 산업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단면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왜 HBM을 아직도 못했어? 그러니까 저의 의문이죠. 이 정도는 했어야지 삼성이. 왜 못했지? 이겁니다. 제가 동탄에 있어서 삼성 얘기를 뭐 흘러가는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는 전투력,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옛날에는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밤을 새서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시되면 집에 가는 약간 공무원스러운 조직 문화로 많이 바뀌었다. 라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옛날에 그 어떤 모습이 조금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업황 전반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주가는 올라가는데 차세대 리더십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헝그리였던 하이닉스는 다른 거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게 이제 대박이 터지고 얻어 걸린 케이스.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폄하하는 것 같고 아마 알고 준비를 했겠죠 뭔가. 이만큼 잘 될 줄 몰랐다 정도는 그거는 그렇죠. 맞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뭔가 이거 시장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겠죠. 근데 그거 삼성 측에서는 그렇게 열려봐야 얼마나 열리겠어. 그냥 기존 D램 성능 향상해서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되었건 판세는 열렸고 대응은 해야 되는데 대응 속도가 너무 늦다. 요거는 좀 당황스럽다. 그래서 그 심각한 우려는 하고 있으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것이다. 핸드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핸드폰은 계속해서 제가 경고는 계속 날렸죠. 오히려 밑에 있는 애들 쥐어짜지 말고 창의적인 거 해서 그 상생을 해라. 밑에 있는 애들 키워나가면서 뭐 이건 너무 꿈 같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최근에 삼성 핸드폰에 대한 이제 초딩들의 그 저가폰 이미지가 왜 생겼냐라는 부분에서 가장 와닿았던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처음에 애들을 학교를 들어가면 핸드폰을 요즘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시리즈 3위 뭐 이런 거 사준단 말이에요. 써보면 별로 안 좋거든요. 싸니까 사준다고요. 거의 공짜에 가까우니까. 근데 아이폰은 사주면 그래도 뭐요 한 돈 100만 원 가깝잖아요. 써보면 사실 가격의 차이도 분명히 있는데 싼 핸드폰을 써서 별로 안 좋은 건데 얘네들은 쓰면 갤럭시는 별로 안 좋고 아이폰은 쓰면 너무 좋다. 라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머릿속에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네,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S 시리즈를 사주시는 잘 않아요. 근데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도 A 시리즈를 쓰다가 지금 다 아이폰으로 14로 이제 다 바꿔버린 15는 아니고 14로 다 바꿔버린 상황인데 좋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퀄컴과 구글과 삼성이 또 모두 잘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반전의 계기가 작은 건 제가 그 아침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퀄컴 주가를 이제 앞으로 잘 보십시오. 퀄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다음에 칩 성능이 매우 올라왔고, 자 그렇다면 안드로이드 폰에서의 그 애플을 따라잡는 성능 향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할 때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게임하는 사람들은 느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근데 하나 걱정이 자기 칩 쓴다잖아요. S24. 네. 자신이 있겠죠. 자신 있겠고. 근데 하나 걱정이 퀄컴의 그 칩을 중국 애들이 갖다가 써서 안드로이드의 선두권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미국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구글이 잘해야죠. 구글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이제 포위가 되고 있는데 구글이 안드로이드 폰 쪽에서의 소프트웨어 능력을 좀
또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이게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좀 계속 답답하죠. 저도 그쪽 밸류체인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 얘기가 아니라서 제발 좀 잘해라. 제발 뭐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40대 중반에 처음으로 아이폰을 써서 걱정 반 기대 반이거든요. 제가 한번 써보고 나서 나름의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페이가 안 되는 게 가장 큽니다. 뭐 녹음은 원래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은 네. 없는데 아무튼 써보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거 원래 다른 질문들도 있는데 다음번에 또 한번 여쭤보려고 요 두 개 같이 한번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들어볼게요. 네. 공모주 열풍? 네. 뭐 다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에 있는 공모주는 정말 크게 많이 오르고 최근에 또 이제 패스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네. 또 이제 상장이 됐으니까 결과를 또 이제 지켜보고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분명히 테마가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정치 테마. 네.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문 기사 내용이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부터 한동훈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정치 테마주로 묶인 4년여 동안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네. 요게- 회사의 이야기죠. 예, 이 그 해당 회사의 IR 담당자가 인터뷰를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관련 있는지. 네. 라고 엄청나게 이 정치 테마 네. 하고 그다음에 이 상장 네. 되는 이 회사 요즘에 이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개를 묶어서 각도기님의 뭐 생각 소회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둘 다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하는 기계들, 알고리즘 매매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을 터인데요.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투기적으로라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행태가 집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이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주식시장 처음 있을 때부터 인간의 욕망인데요. 뭐 욕망이 분출되는 과정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욕망의 분출 과정에서 내가 이긴다는 확신 속에서 들어가지만 긁는 거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대하는 적이 기계예요. 기계는 감정이 없어요. 예. 그 감정 없는 기계하고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승리하시려면 우리 최근에 만들었던 영상 그 김준성 리머버러스 대표하고의 그 영상 중 일부를 꼭 참고하셔서 손절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시고 감정 없이 투기하실 분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본 현상 중에 하나가 갔다가 물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이건 분석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투전판에 들어갔으니 투전판으로 끝내셔야죠. 계속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카지노 갔는데 왜 분석 보고서를 읽어? 카지노를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종종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이 시즌에 뭐예요. 네. 한 번쯤 또 이렇게 몸을 홀딱 담그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사실 저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야, 뭐 강남에서 갈비집에서 사진 한 번 찍었다고 저 큰 회사가 상한가를 때리고,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요거 그래도 한 번쯤 들어가서 네. 잘 먹고 나오면 그래도 겨울 방학 때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유혹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니 저는 갖고 있는 것 중에 거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 동네 회사가 있는 동네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대. 그래? 그래서 엄청 오르더라고요. 두 자릿수 막 20% 7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서 그분이 쓰신 안경하고 똑같은 안경을 맞춰서 썼어요. 먹은 기념으로. 네. 그러고 보니까 못 보던 안경이 제 거는 네. 제가 샀죠. 네? 제 것도 샀죠. 다 있죠. 네, 다 있었죠. 다 있어서 그걸 아니 안경 선물로. 아, 왜 자기 거만 사요? 1+1 아니었어요? 근데 불편해. 불편해요. 아주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 있습니다. 얻어 걸리면 그냥 먹으면 되죠. 뭐 아유 고마워 뭐 이러면서 결국 다 빠질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팔아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빠지면 원래 그 주식을 좋게 봤으니 그 빠질 자리까지 기다렸다 빠지면 먹고 더 올라가면 뭐 나머지까지 잘 먹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제가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각도기님을 뵐 거니까 비트코인하고 금하고 네. 지금 투자한다면 뭐 투자하고 싶습니다. 덜 깨지는 영역에서 보면 금이 덜 깨지겠죠. 오른 게 덜 하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1억 넘어간대요. 좀 있으면. 네, 그런 얘기 들리고 있고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현물 ETF 네. 상장, 그다음에 달러 약세, 금리 하락 같이 그게 터지고 있는데 만약에 현물 ETF 등록이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한 20-30% 빠질 거예요. 적어도. 근데 금은 이제 상방이 열려버린 거 아닌가요? 아,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항상 2,000달러 가면 예. 경기의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지난 3년간 쳐다봤는데 이 가격만 오면 때리는 거죠, 걔들이. 근데 중국은 끝없이 지금 금을 사고 있고 실제로는 중앙은행에서도 달러 대신 금을 사고 있지만 중국의 부자들도 중국을 못 믿어가지고 금을 사고 있어요. 재미난 현상이에요. 참 이제 금이라는 게 참 뭐요. 굉장히 오랜 전부터 지금까지도 안전자산, 안전해서 안전자산인 건 아닌 것 같고 전쟁 났을 때 들고 튈 수 있는 자산이어서 안전자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요즘 이렇게 보면서 와, 참 모르겠다. 아, 정말 이 자산 시장이라는 건 모르겠다.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각도기님도 다음번에 뵀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셔서 오늘 너무 인상이 굳으셨습니다. 아, 네. 연말은 다가오는데 원하는 목표 수익률 다 못 가서. 안 그러면 뭐 음주 방송 저희도 한번 하죠. 좀 있으면 나라에서 막을 것 같던데 저희도 뭐 와인 한 병째로 막 원샷 하면서 나라에서 막는데요? 유튜브를? 술 마시는 유튜브를 막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먹고 마시고 뭐 취한 모습만 보여줘서 안 좋다라는.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네, 아무튼 뭐 보고 안 보고는 취사 선택인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좋아하는데 그 밑에 이제 댓글에는 와, 우리나라는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 많다 이러니까 그 밑에 이제 대댓글로 5,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민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춤추고 노래하며 그러니까 흥겹게 춤추며 노래하고 그리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더라고요. 뒤에 활은 빼고요. 연말 연시니까 조금 흥겹게 춤추고 노래하면서 조금 활기차게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